오늘 세 번째 시간. 저보다 이게 좀 이쪽이 나을 것 같죠? 이쪽으로. 네. 이쪽이 좀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메인 스크린이 이거고 보조 스크린이 저기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 학기부터 강의하실 분한테 혹시 도움이 될 거라 가지고 그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또 움직이지 말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술 트렌드에서 우선 제일 바탕이 되는 플랫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업 설계하는데 플랫폼 없이는 설계가 아마 거의 안 될 거예요. 플랫폼이 뭐냐? 플랫폼은 매우 간단하죠. 이거든요. 아래로 내리죠. 아, 저거요? 여기가 아니구나. 이건 뭐예요? 자,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플랫폼 빼놓고는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왜 플랫폼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문제하고 우리가 플랫폼을 가지고 사업을 설계하는데 창업을 하는데 혹은 사업 혁신을 하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랫폼. 뭐가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거 다 플랫폼이죠? 네. 기차역이 플랫폼. 자, 기차역은 왜 플랫폼이죠? 여객들이 내리고 타고 대전 가는 사람도 거기서 타고 광주 가는 사람도 거기서 타고 다른 애죠. 서울역과 용산역입니다. 여튼 가는 곳이 달라도 한 군데서 공유를 하죠. 이제 플랫폼은 서로 다른 기차들이 한 군데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공유를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뭐든지 공유하면 플랫폼. 그러면 우리 온라인 플랫폼들은 이런 PC, OS, 맥, 윈도우, 요즘 안드로이드, iOS 다 플랫폼이죠. 왜? 그 플랫폼 위에서 수많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죠. 하나의 플랫폼을 공유하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그걸 공유하니까 일일이 모든 프로그램이 화면을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디스크를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프라인 플랫폼, 이거 전부 다 플랫폼들이죠. 공항, 만약에 우리가 동남아를 가는 비행기 뜨는 데 하고 중국을 가는 비행기 뜨는 데 하고 미국 비행기 뜨는 데 하고 다 다르게 하면은 항공사마다 다른 공항을 갖는다면 얼마나 불편할 것이냐. 그래서 플랫폼은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인수분해다. AX 더하기 BX 더하기 CX를 할 때마다 X를 쓰지 말고 ABC를 묶고 그러면 X를 한 번만 쓰면 되죠. 그럼 X가 뭐냐? 바로 플랫폼, 여기입니다. 그러면 ABC는 뭐냐? 기차인 거죠. 서로 다른 데로 가는 기차, 비행기가 하나의 플랫폼을 공유하게 되니까 자, 뭐가 좋아지는 거죠? 공항을 여러 개 안 지어도 되는 거죠. 네. 자, 이래서 공통 역량과 핵심 역량, 공통적인 부분이 플랫폼, 그리고 각각 다른 부분이 핵심 역량. 플랫폼이 우리가 대한항공, 아시아나, 진에어 따로 만들어야 된다면 이거 돌아버리는 거죠. 자, 우리 따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은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반복되는 공통 역량을 공유를 한다. 그러니까 반복되는 X를 공유하니까 X를 3번 쓸 거를 한 번만 쓰니까 2번만큼 자원이 남았죠. 그래서 그 공유로부터 얻어지는 2개의 X를 우리가
분배를 하면은 너희 좋고 매부 좋고 할 것이다. 이게 플랫폼의 기본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개별 사업자는 내가 일일이 비행기를 띄울 때 공항을 안 만들어도 되죠. 있는 공항을 쓰면 됩니다. 나는 새로운 항공 노선을 만드는 데만 집중하면 되죠. 이래서 개별 사업자는 내가 하는 것만 하면 돼요. 맥 OS가 있고 윈도우가 있고 iOS가 있고 안드로이드가 있으니까 나는 그걸 이용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죠. 내가 일일이 OS를 쓸 필요는 없는 거죠. 자, 이래서 코지의 이론이 뭐냐 그러면 코지의 이론은 거래 비용이 극소화되면 전체가 효율화된다는 거예요. 왜 플랫폼이 지금 문제가 되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묶으면은 X를 2번 안 쓰니까 이익이다 그랬지만 만약에 괄호의 비용이 X보다 비싸면 어떡할까? 이거 의미가 없는 얘기죠. 연결 비용이 비싸면은 플랫폼을 공유하더라도 내가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불하는 비용이 굉장히 높다면은 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인수분해해서 얻는 이득이 사실 없습니다. 제가 왜 굳이 3개를 그랬냐면 요 괄호 열고 닫고가 X보다 비용이 크냐 작으냐가 바로 플랫폼의 관건이에요. 작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괄호 열고 닫고가 공짜라면 무조건 인수분해 해야 돼요. 바로 코지 이론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제 연결 비용이 어디에 수렴한다? 재료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왜 재료에 수렴하게 됐죠? 인터넷이 특히 그 중에서도 모바일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우리가 원하지 않더라도 심리스 커넥션이 이루어지면서 언제 어디서나 유비퀴터스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새롭게 플랫폼인가 놓고 보면 이 연결이 항상 되는 세상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은 2개의 법칙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법칙은 우리가 80대 20이라고 얘기하는 파레토의 법칙이에요. 자, 파레토 법칙 어떤 거죠? 어떤 조직이든 네. 20%가 20%가 80%를 원가입니다. 20%가 80%의 비용을 쓰거나 효율을 내거나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여기 바른스 앤 노블이라는 오프라인 서점의 경우는 전체 팔리는 책의 20%가 80%의 매출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그 20%의 주력을 해야 되겠죠. 백화점에 가면은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우리 마케팅에서는 누구한테 주목해야 된다? VIP. 그 20%에 주목을 해야죠. 그 20% 중에서도 다시 그 안에 20%, 2번 곱하면 4%. 4%가 64%의 매출을 차지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고객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VVIP죠. VVIP죠. 네. 그러니까 백화점은 누구를 잘 모셔야 되느냐? VVIP를 모셔야 되죠. 왜냐? 4%의 고객만 잘 모시면 그들이 60%의 매출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법칙의 정면으로 대항한 친구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온라인 서점을 만들었어요. 온라인 서점은 바른스 앤 노블과 같은 오프라인 서점하고 제일 큰 차이가 전시 공간이 유한무한. 무한이죠. 온라인 공간은 무한합니다. 이 무한 공간에 전시를 하니까 모든 나와 있는 서적을 온라인에서 전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한 권 팔리고 2권 팔리는 책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수익의 80%는 어디서 나오느냐? 이 하위 롱테일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경제는 롱테일 경제. 왜냐? 자원의 제한이 없다. 이게 중대한 차이입니다. 온라인은 롱테일, 오프라인은 파레토 법칙.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법칙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세상에 우리 마케팅과 오프라인 세상의 마케팅은 달라도 너무 다른 게 돼요. 자, 이 중에서 누가 지금 승자가 됐죠? 온라인이 되지 예, 않았죠. 아마존이 승자가 됐죠. 아마존이 바운스 노블 영역까지 치고 들어왔죠. 왜냐? 거래 비용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마존이 없다면 이러한 책들이 팔릴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자, 롱테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이 롱테일 전체를 커버해주는, 롱테일은 혁신입니다. 왜냐하면 한 권 팔리는 책, 두 권 팔리는 책, 제가 쓴 책이 있어요. 제가 영문으로 쓴 책이 두 권이 있는데 아마존에서 각각 세 권, 네 권 팔렸어요. 근데 올라가요. 걔들은 뭐 전시 공간에 안 들고 돈이 안 드니까 팔아줍니다. 뭐 올린 지 얼마 안 됐어요.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몇 권 안 팔리는 책까지 소비자가 사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바운스 노블은 분류를 해가지고 전시를 해요. 그래서 어디 가면 경영학 서적이 있고, 그 안에서 어디 가면 마케팅 서적이 있고, 어디 가면 인사 조직 서적이 있고,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아마존은 어떻게 찾죠? 그냥 책 이름을 치거나 저자 이름을 치거나. 그게 뭐예요? 분류가 아니고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롱테일의 법칙은, 오프라인의 법칙의 분류라면 온라인의 법칙은 이게 플랫폼을 통해서 검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롱테일의 혁신이 있기 위해서는 거대한 플랫폼 기업이 있어요. 플랫폼은 공통되는 부분을 갖다 모았어요. 뭘 갖다 모았느냐? 모든 책에 공통되는 것이 뭐냐면 그 책의 색인이 공통되는 거죠. 그건 다 플랫폼에 갖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개별 책의 컨텐츠는 개별 책에 들어있어요. 두 개가 플랫폼과 롱테일이 결합하는, 이게 바로 플랫폼 경제의 구조입니다. 바로 이런 플랫폼 경제가 가능하게 된 것은 우리가 비용 안 들이고 실시간으로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 되어 있죠.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휴대폰을 열면 카톡과 연결되어 있고, 밴드와 연결되어 있고, 페이스북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뭐 내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고, 온갖 군데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초연결 플랫폼 구조가 뭘 만드느냐? 이제는 세상을 바꿔요. 무조건 인수분해하게 만들죠. 옛날에는 연결 비용이 비싸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용 공간이 있다 치더라도 그 공용 공간까지 가는 비용, 빌리는 비용이 절차가 복잡하면 안 빌리고 말이죠. 옛날에 차가 그랬어요. 우리가 렌트카를 한번 하려면 가가지고 드라이버 라이센스 내놔야 되고, 뭐 한참 쓰고 보험 계약 찍어야 되고, 요즘 쏙 하나 직 하나 어떻게 해요? 그냥 휴대폰으로 다운받아서 가서 휴대폰 엽니다. 중간 절차가 간편해졌어요. 이러니까 공유가 쉬워지는 거예요. 이 구조가 뭐냐면은 연결이 제로 비용에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런 플랫폼들은 모든 제품은 플랫폼이다. 이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주장한 거예요. 왜 모든 제품은 플랫폼일까요? 모든 제품은 한 번 쓸 거예요? 한 번 쓰려고 만든 게 아니죠. 한 번 쓴 거는, 쓰려는 건 그냥 작품입니다. 작품은 한 번 써요. 제품은 반복해서 쓰는 거예요. 반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든다는 것은 반복 사용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플랫폼입니다. 단지 그 플랫폼의 인수분해가 그 안에 있는 게 3개 들었느냐, 4개 들었느냐, 100만 개 들었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이 플랫폼이고, 모든 기술이 플랫폼이고, 모든 서비스가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확장되어 있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놓고 보면은, 그래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주장대로 이
기술 플랫폼, 제품, B2C 서비스, B2B 서비스, 각각의 하위 사례들, 이런 사례들이 있죠. 자, 기술 플랫폼에 HTML, iOS, 안드로이드, 제품의 아이폰 시리즈, 파이어폭스 시리즈, 참여자, 생태계의 역할, 이런 것들이 다 나눠져 있지만 예외 없이 이런 것들은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자, 비즈니스 플랫폼의 종류도 많죠. 유통 플랫폼, 광고 플랫폼, 금융 플랫폼 다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근데 세상에 뭐 반복해서 사용하는 일들을 우리는 다 모아서 플랫폼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OS 플랫폼, 기술 플랫폼. 이것도 역시 OS, 안드로이드, iOS, 네이버 다 플랫폼입니다. 제품 플랫폼, 이게 다 플랫폼입니다. B2C 서비스, 또 게임 하는 거, 그 다음에 B2B 서비스에 윈도우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가 뭐를 하느냐,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옛날에 일일이 내가 만들던 것들을 이제는 클라우드에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를 보면은 내가 옛날에는 회사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하면 어떻게 하느냐, 서버를 하나 갖다 놓죠. 서버를 갖다 놔요. 그럼 서버 하드웨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OS를 깔죠. 그 위에 중간에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미들웨어를 깔기 시작. 그 다음에 운영 프로그램을 깔기 시작. 그걸 누가 관리하느냐? 우리 회사 직원이 관리하죠. 이게 우리가 과거의 클라이언트 서버의 방식이죠. 이제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 너 그럴 거 없이 모든 하드웨어는 우리가 제공할게, 그냥 네가 원격으로 써라. 그래서 하드웨어를 원격으로 쓰는 게 이아스죠. 나중에 제가 클라우드에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 미들웨어를 쓰는 게 파스죠. 플랫폼 애저 서비스. 응용 프로그램을 쓰는 게 사스죠.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 가지고 파이낸셜 서비스를 하는 예입니다. 이거 가지고 세일즈 앤 서비스, 리스크 매니지먼트, 오퍼레이션. 뭘 하자는 거냐? 이런 기능을 다 제공하니까 각자 따로 만들지 말아요. 옛날에는 우리가 회사에서 뭔가 서비스 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 그러면 다 내가 서버를 만들고 내가 응용 프로그램 만들고 다 했어요. 이제는 여기서 제공하는 이 모듈을 반복해서 사용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거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아주어 가지고 계속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죠. 자, 유통 플랫폼에서도 우리가 G마켓부터 시작해서 아이튠즈 다 유통 플랫폼이죠. 앱스토어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에 우리가 한번 올리면 다 팔 수 있어요. 2009년도에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임 회사가 어디죠? 넷마블 아닌데. 요즘 컴투스가 제일 나가죠. 서머너즈 워가 미국에서 지금 수천억 대 팔고 있다니까. 자, 그런데 그 컴투스의 박지영 사장이 2009년도에 저를 찾아왔어요. 정말 못 살겠습니다. 힘들어서 장사도 안 되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해외 진출한다고 가서 유럽을 갔더니 나라가 많아. 그리고 그전 많은 나라 가가지고 프랑스 갔더니 거기 통신사업자가 많아. 그 통신사업자마다 피처폰들이 많이 있어요. 그 하나하나에다가 자기네 게임을 올려야지 팔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양 하나 바뀌면 가서 다시 포팅 다시 해줘요.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신발값이 안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시장이 세분화됐어요. 나라마다 달라, 통신사마다 달라, 휴대폰마다 달라. 이것이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구글 플레이하고 앱스토어에 올리면 거의 대부분 시장 커버가 됩니다. 유통이 너무 쉬워졌어요. 이러니까 우리가 플랫폼, 이 같은 앱스토어나 구글 같은 플랫폼이 있으니까 전 세계 유통이 너무 쉬워집니다. 만약에 유튜브가 없었다면 그 우리 강남스타일을 23억 다운로드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강남스타일이라는 혁신이
아주 효율적으로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 광고 플랫폼, 에즈워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모든 광고는 여기서 에즈워드 가서 하고, 모든 돈 페이먼트 하는 건 페이팔에서 합니다. 페이팔 뭐 하는 건지 아시죠? 페이팔은 페이게이트입니다. 페이게이트라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비자 카드 가지고, 마스터 카드 가지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가지고 각각 결제를 하려면은 얼마나 내가 각각 사이트 가서 힘들어요. 페이팔이라는 하나의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카드 어디서든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 게이트가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반복되는 효율을 얻었죠. 티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부 다 플랫폼. 그래서 창조 경제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플랫폼 경제입니다. 왜 창조 경제가 플랫폼 경제죠? 왜 플랫폼이 나오면 창조 경제가 쉬워지죠? 확실히 쉬워지고. 확실히 쉬워지니까. 내가 다 할 필요가 없으니까. 네. 옛날에는 내가 서버도 갖다 놔야 되고, 내가 프로그램도 내가 짜야 되고, 서비스도 내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광고도 내야 되고, 광고 에즈워드가 하고, 그 다음에 유통은 G마켓이 하고,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니까 쉬워집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나? 옛날에는 창조성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의 개옥, 이 기술의 장벽이죠. 다윈의 바다, 시장의 장벽.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 다윈의 바다를 넘어야지 성공하는 겁니다. 기술과 시장을 넘어야지 성공하죠.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창조 경제의 다리를 타고, 그러니까 죽음의 계곡, 기술을 구현하는 플랫폼이 혁신 플랫폼. 혁신을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다시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데 시장의 플랫폼. 이 두 개의 플랫폼이 뭘 만들어주느냐? 창조적 아이디어가 쉽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마치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그 아이디어 가지고 음악을 만드는데 이 음악 만드는 게 옛날보다 무지 쉬워졌죠. 왜냐? 그 뮤직 신서사이저 가지고 만드니까 수많은 악기가 필요가 없어요. 그 뮤직 신서사이저가 뭐냐? 혁신 플랫폼. 여러 악기를 하나로 통합시켰어요. 거기다가 내가 그 말춤을 직접 안 만들었죠. 말춤을 외부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부에서 갖고 올 수 있는 거래 플랫폼입니다. 이게 다 혁신의 플랫폼. 이것이 다시 시장으로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를 타고난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만약에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싸이가 글로벌 스타가 되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이래서 혁신과 효율의 두 가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 500만 불이었어요. 이게 2000년도에. 근데 지금 얼마냐? 5,000불. 1,000불에 줄었어요. 퀄티죠. 퀄티를 가보면은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모입니다. 그 수많은 아이디어들 중에서 좋은 제품은 그걸 사업화를 하고 로열티를 나눠가지고 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퀄티는 무슨 뜻인지 알죠? 이게 황당하다는 뜻입니다. 퀄티는 황당하고 당황은 좀 다르죠.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시죠? 아시는 분 나중에 설명하세요. 그 다음에 테크샵입니다. 테크샵에서 우리가 짐 윈턴이죠. 테크샵 창업자가 모든 사람이 개발 설비를 가질 필요가 뭐 있냐? 왜냐하면 개발은 허구한 날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개발 설비를 다 공유를 합니다. 개발 설비를 공유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일일이 모든 사람이 개발을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보면 3D 프린팅도 해주고 그 다음에 사람도 해주고 베테랑 트레이닝도 하고 그럴 것 합니다. 시작품 설비 제공, 한국에도 이게 많이 생겼죠. 그 다음에 킥스타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죠.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게 올리면은 이거 재미있네 그러면 여기다가 자기가 사람이 돈을 쏘기 시작합니다. 요거 재미있네 돈 쏘기 시작해요. 요거 재미있네 돈 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퀄키에서 모아가지고 테크샵에서 만들어서 킥스타트에 갖다 올리면 돈이 돼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아마존 웹 서비스에 가면은 아마존 웹 서비스가 옛날에, 요거는 뭐냐면 옛날에 서버를 내가 개별적으로 갖고 있던 거를 얘가 대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들웨어를 대체해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회사에 일체 서버도 없이 인터넷 라인 하나만 있으면은 모든 서비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과거보다 얼마나 쉬워졌느냐? 10배, 20배 쉬워졌어요. 자, 이래서 이제 혁신 플랫폼을 거쳐서 시장을 나가려면 여기 많은 시장 플랫폼들이 있죠. 구글도 있고, 애플도 있고, 아마존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 기업들이 지금 가장 높은 기업 가치를 가집니다. 샤오미, 50조 이런 가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구조가 돼요. 플랫폼 경제란 것은 이 혁신에서부터 아이디어 개발, 자금 조달, 생산, 유통, 홍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플랫폼들이 들어서가지고 반복되는 일들은 다 플랫폼에 모아버립니다. 그러면 반복되지 않는 것만 내가 들고 가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뭘 이해해야 되느냐? 플랫폼 경제로 구성된 창조 경제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를 해요. 우리 과거처럼 모든 걸 내가 다 한다는 팔방미인은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이 펜넷, 테크샵, 이 픽스타트만 있는 게 아니죠. 인디고고도 있고, 한국도 와디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고, 생산도 이렇게 해주고, 유통 홍보도 해주고, 다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크게 봐서 우리 플랫폼은 제가 두 개로 나눈다 그랬어요. 혁신 플랫폼, 새로운 걸 만드는 플랫폼. 여기 있어요. 기차역 운영체계. 그 다음 시장 플랫폼, 백화점, G마켓. 시장 플랫폼. 요거는 오프라인의 혁신, 오프라인의 시장. 그 다음에 온라인의 혁신, 온라인의 시장. 그러니까 소비자는 뭐냐면 이 혁신 플랫폼 뭘 공유하는 거냐? 연구 설비를 공유하고, 그 다음에 서버를 공유하고, 클라우드 공유하고, 이렇게 뭘 자원을 공유하고. 반면에 시장 플랫폼 뭘 공유해요? 상점과 구매자 사이에 있는 연결을 공유하는 겁니다. 가만히 공유하는 게 달라요. 혁신 플랫폼은 자원을 공유하는 거. 시장 플랫폼은 연결을 공유하는 거. 어느 게 더 중요하죠? 혁신 플랫폼과 시장 플랫폼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늘 이러면 답은 둘 다 중요한데 점점 가치가 어디로 갈수록 커지냐면 시장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가치가 커지죠. 아이디어 단계보다 시제품 단계가 커져지고 그 다음에 그게 제품 단계에서 판매 단계 가면 더 커지고 이러죠. 그러니까 비용으로 가장 많은 거래는 어디서 일어날까요? 시장에서 일어나죠. 더군다나 시장 플랫폼은 거의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시장 플랫폼이 수많은 거래를 하죠. 혁신 플랫폼은 표준화가 안 돼 있어요. 아이디어 플랫폼, 시제품 플랫폼, 다 플랫폼들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쓸 자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 플랫폼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건 별로 없어요. 시장 플랫폼은 굉장히 다양하지 않고 무지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플랫폼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더블 사이드 비즈니스다. 혹시 들어보신 분? 플랫폼은 양면 시장이다. 들어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예지도 못 들어봤어요? 교수님께 들어봤어요. 흔히 그렇게들 얘기하는 사람 플랫폼은 양면 시장이다. 근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플랫폼은 공유를 하면 플랫폼이에요. 자원을 공유해도 플랫폼, 그 다음에 연결을 공유해도 플랫폼인데 자원을 공유하면 양면이 아니죠. 우리가 OS를 공유한다고 양면 시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상점과 구매자를 공유하는 이 시장 플랫폼은 양면이죠.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는 거죠. 두 개의 양면을 연결하는 게 시장 플랫폼. 그래서 엄밀히 얘기해서 양면 시장이라 하면 시장 플랫폼이 양면 플랫폼. 근데 시장은 원래 양면이에요. 플랫폼이 양면이라는 게 아니고 시장이 양면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양면 시장을 연결했으니까 시장 플랫폼은 양면 플랫폼입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정의의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은 무조건 양면 시장이다. 플랫폼이든 양면 시장이든 아닙니다. 혁신 플랫폼은 양면이 아닐 경우가 많아요. 단지 시장 플랫폼은 거의 대부분 이건 무조건 양면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연결해야 돼요. 자,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렇게 구성됩니다. 시장 플랫폼과 혁신 플랫폼이 소비자, 공급자 이렇게 자원을 공유하고 연결을 공유합니다. 조금 제가 어려운 얘기를 써놨는데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은 점과 선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사람 한 명 한 명 점이고 그 다음에 사람 관계 선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은 점과 선으로 연결할 수 있다. 이건 그래프 시어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일관된 얘기입니다. 거기 반항하면 한참 끝납니다. 우리 카이스트의 정하원 교수님이 그래프 이론의 세계적인 대가인데 제가 아니라고 그랬다가 무지하게 혼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조건 믿읍시다. 세상은 점과 선이다. 연결과 점, 점과 선. 그래서 시장 플랫폼이 선을 공유하고 그 다음에 혁신 플랫폼이 점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과 선 모두가 공유가 되는 거죠. 자, 플랫폼에 대해서 질문. 이해 안 되는 거. 쉽죠? 다 이해하셨죠? 근데 제가 이제 제조 측면에 들어갔을 때 네. 플랫폼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윈도우즈하고 인텔이 이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일 시절에 그렇죠. 그 어느 시점 되니까 윈도우즈가 경쟁을 다 해치우고 이제 독점이 되고 인텔도 그 클론 칩들을 다 없애고 독점이 되고 난 다음에 제조업들 입장에서는 편성을 할 때 혁신이라는 게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플랫폼을 쓸 때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런 그 혁신 플랫폼임에도 불구하고 제조 단가가 우월한 업체들만 살아남는 현상이 발생을 했고 지금 현재 휴대폰 시장도 구글하고 퀄컴이 사실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통일이 되고 나니까 샤오미 같은 업체가 나타나긴 했는데 이거는 제조 경쟁력하고 시장을 얼마나 캡티브 시장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쪽으로 바뀐 것 같았어요. 아주 좋은 문제 제기인데 뭐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 제기 아시겠어요? 예. 자, 뭐 인텔이 등장해가지고 처음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CPU가 여러 개 경쟁하다가 보니까 어느 시점에서 윈텔 동맹이 생기면서 상승 효과가 생기면서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지고 나중에 보니까 윈도우하고 인텔밖에 안 남더라. 그죠? 독점 구조로 들어가게 되고 그런 구조가 지금 우리 모바일에서도 반복되고 있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는 제조뿐만 아니라 유통 구조 자체도 결국 아무리 새로운 아이템, 뉴 아이템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서바이벌 게임이 진행이 되는 거라 그게 어디서나 나타나는 현상이다. 네.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건 플랫폼의 문제는 아니고 어디서나 혁신이 뭐를 이기느냐? 다른 혁신을 완전히 죽이는 Y적 혁신들이 계속 발생하고 락인 현상이 발생할 때는 독점 구조가 발생합니다. 그건 어디서나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플랫폼이 인텔 CPU가 플랫폼이고 그 위에서 그러면 올라가는 앱들은 뭐냐? 수많은 PC들이 앱들이다. PC는 다양해요. 그죠? 근데 플랫폼은 독점이 되어 있어요. 그건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아마존이 거의 독점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아마존 위에서 팔리는 제품들은 다양합니다. 플랫폼 자체는 독점 구조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플랫폼은 그 위에 수많은 애플리케이션들을 올리고 있어요. 그거는 서로 다른 혁신하는 애플리케이션들을 그 위에 올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은 플랫폼 자체도 경쟁 구도로 여러 개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플랫폼은 지나치게 플랫폼이 분산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휴대폰이 안드로이드도 있고 iOS도 있는데 그 외에 요즘 우분투도 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도 있고, 만약에 한 10가지 정도의 OS를 가진 휴대폰들이 쫙 평균 난립하고 있다.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어떻게 돼요? 바빠지죠, 그죠? 하여튼 그거 다 컴퓨터블 해주려면 바빠지죠. 그래서 플랫폼 구조의 경쟁은 대체로 보면은 1등, 2등, 3등 그 정도까지만 있어요. 대체로. 그게 플랫폼의 옵티멈 컨디션가. 그건 뭐 이론적으로 뭐 입증은 누군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등, 2등, 3등이 있는데 구조가 왜 3등까지 있느냐? 3등부터 적자 보기 때문에. 3등부터. 플랫폼 구조에서 1등은 돈을 무지하게 법니다. 그 뒤에서 제가 이 플랫폼 가치에서 얘기할 겁니다. 1등은 플랫폼 구조에서 무조건 무지하게 벌게 돼 있어요. 2등은 조금 벌게 돼 있어요. 3등부터는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로 벌게 돼 있어요. 그런데 4등은 존재할 자리가 없는 거죠. 우리 한번 볼까요? 네이버 무지하게 벌죠? 다음은 어떻게 되죠? 조금 벌죠. 조금. 그 다음은 네이트? 적자? 적자죠. 그 밑에? 있어요? 없죠? 이게 바로 플랫폼의 일반적인 생태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학문들은 다 집중돼 버리면은 뭔가 아까 얘기한 인텔의 독점 구조, 윈텔 독점 구조 이런 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안 가려고 생태계 스스로 조정하고 있어요. 우리 모바일 PC에서의 윈텔 구조의 그 문제를 겪은 수많은 이 사업자들이 모바일에서는 그렇게 안 가려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때 나왔을 때 그 밀어주기도 하고 뭐 그런 걸 하거든요. 플랫폼은 여튼 과정 구조로 갑니다. 제가 결론은 플랫폼 자체는 과정 구조로 가고, 플랫폼 위에 올라가는 앱들은 다양하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위에도 무지하게 다양한 앱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앱스토어 위에도 무지하게 다양한 앱이 올라가고. 그럼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뭐예요? 효율이죠. 플랫폼 기본적인 역할이 효율입니다. 반복되는 걸 모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간 앱들은 뭐예요? 혁신이에요. 그럼 백화점은 뭐예요? 효율이죠. 백화점 안에 옷가게는 뭐예요? 혁신이죠. 이 두 개의 역할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 만약에 백화점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백화점을 만들었는데 우리 백화점에 입주한 옷가게 주인들은 별로 하는 것도 없이 돈도 안 들이고 돈 버는 것 같아요. 뭐 디자인 모드 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쫓아내고 직접 옷가게를 운영을 했습니다. 예지시 잘 될까요? 왜 안 되죠? 혁신을 기대하기 어렵죠. 큰 조직은 혁신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구조는 말이죠, 효율과 혁신을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세상이 있는데 그 세상은 효율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혁신은 필요 없어요. 새로운 변화는 필요 없어요. 효율만 있습니다. 이거는 플랫폼 구조로 안 가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혁신이 필요 없는데 내가 효율만 있으면 되는데 뭐로 소드 파트를 우리 백화점에 집어 내가 다 해야지. 그런 산업들이 있어. 우리 중후장대 산업 이런 것들은 한 번 공장을 만들어 오면 열심히 그걸 잘 관리하고 돌리면 이런데 새로운 혁신이 들어올 게 별로 없어요. 뭐 우리 화학공장, 석유화학공장, 석유화학공장이 플랫폼 구조로 간 거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효율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일 공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혁신이 지배하고 효율은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산업이다. 그거는 플랫폼부터 사라집니다. 그냥 완전히 춘추전국처럼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각계약전하는 구조가 돼요. 효율적인 거 하나도 없이 다 다르고 그리고 각계약전하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가만히 놓고 보면은 그 예술 분야가 그건 다 달라. 그걸 모아놓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후장대한 산업과 예술 각각의 효율과 혁신의 양극단에 있어요.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이제는 플랫폼 구조. 왜? 연결 비용이 싸졌기 때문에. 옛날에 연결 비용이 비쌀 때는 직방, 다방 그거 어떻게 해? 근데 이제는 뭐 배달의 민족, 배민, 직방, 다방 전부 다가 휴대폰 열고 누르면 된다. 요즘은 저 배달의 민족은 이제 배달비도 안 받잖아. 자, 그럼 플랫폼의 가치를 보겠습니다. 플랫폼의 가치는 왜 플랫폼을 모으면 가치가 생겨? 아까 인수분해 했으니까 X 안 썼으니까 가치가 생기겠죠. 근데 플랫폼의 가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보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효과인데 플랫폼은 네트워크 효과란 것이 모이면 모일수록 커지는 겁니다. 이게 네트워크 효과. 그래서 직접 효과는 뭐냐면은 네트워크 크기가 증가된다. SK텔레콤의 가입자가 증가된다. 이게 직접 효과예요. 간접 효과. 그런데 SK텔레콤에서 TNF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이 죽이는 응용 프로그램들을 마구 만들어낸다. 그러면 간접 효과가 또 생깁니다. 심지어는 TMAP 때문에 SK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원래맵도 잘 만들어야 되겠죠. 요즘은 정말 좋아졌습니다. 자, 이래서 네트워크 효과는 그 자체가 만드는 시너지 효과고 그것의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가 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플랫폼의 종류는 이 사노프 법칙. 사노프가 누구냐 그러면 RCA의 설립자. RCA 방송국이죠. 이 텔레비 방송은요, 텔레비 방송은 가입자가 100만이나 1000만이나 10배 차이 되게 한다. 왜냐면 텔레비 가입자끼리 서로 상호 주고받는 게 없잖아. 그냥 앉아서 보는 거죠. 텔레비는 그냥 앉아서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텔레비 가입자의 가치란 것은 사용자 수에 비례합니다. 시청률 10%? 그럼 10% 가치가 있는 거, 20%는 10%보다 2배 가치가 있는 거. 시청률 20% 나왔다고 그 가치가 10배, 20배 되진 않아요. 그냥 2배면 2배입니다. 심플하게 상호작용이 없으면은 이것이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가 없는 겁니다. 사노프 법칙이죠. 그런데 통신망 같은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 전화망에, 인터넷망에 가입자 수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 메디컬 프로는 양반이 누구냐면은 3콤이라고 인터넷을 개발한 사람. 그래서 인터넷 개발자의 이름을 따서 이걸 메디컬 프로의 법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인터넷망에 가입자가 100만인 가입자고 200만의 가입자가 있는 두 개의 인터넷망이 있으면 그 가치는 2배가 아니고 4배가. 이게 굉장히 플랫폼 비즈니스의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네트워크 효과, 서로 가입자 간의 연결 효과가 생기기 시작하면 네트워크 효과가 생기면서
제곱에 비례하는 이런 네트워크의 가치가 생기니까 인수합병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2배의 그 가입자를 가진 휴대폰 사업자는 4배의 수익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SK텔레콤하고 KT하고 2배 차이 나요. 네. 얼마나 수익률 차이가 나는가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이제는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여기서는 요 가입자가 통신 사업자를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자기들끼리 뿔뿔이 뭉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자기 조직화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자기들끼리 카톡방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밴드를 만들어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 그룹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플랫폼의 가치가 제곱이 아니고 제곱, 세제곱, 네제곱, n승에 비례한다. 이거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플랫폼의 끈끈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티키니스. 끈적끈적한 거예요. 이게 그냥 이제는 카톡에 들어서 뭐 있는 사람 아무리 내부에서 야 우리한테 오면 더 멋있는 거 있어 그래도 사람들은 카톡에 남아있습니다. 왜? 거기 끈끈하니까. 나하고 딴 사람 쫙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여자들은 카톡방 무슨 큰일 납니다. 아줌마들 뭐 카톡방 하루 종일 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안방에 있는 여기 엄마하고 건너방에 있는 딸하고 카톡까지 얘기해요. 그거 아세요? 집에서 카톡까지 합니다. 아 그래요? 이러니 이 플랫폼이 리드의 법칙이 작용하는 거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각각을 우리가 플랫폼을 놓고 보면 이 퍼블리싱 플랫폼이 뭐냐면은 폴리티컬 네트워크, 사우드 프로치. 이거는 그냥 가입자 수에 비례하는 플랫폼. 이런 플랫폼은 그닥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닥 매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소셜 네트워크들이 공짜예요. 그거 신기하죠? 아니 그 서비스 어떻게 공짜로 하는 거예요? 그걸 왜 공짜로 하지? 그거는 네트워크에 이 임계점, 그걸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이 임계점을 지난 다음부터는 가치가 급속하게 올라갑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임계점 지나기 전에 잔돈 버는 거 중요하지 않다. 누가 먼저 이 임계점을 돌파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플랫폼 전쟁이라는 것은 임계점 돌파 전쟁. 플랫폼 사업을 처음 우리가 한국에 도입했을 때 우리 팀원, 테크몬스터, 우리 카시트 학생들이 했는데 투자가들이 야, 너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어떻게 돈 벌 거냐? 그런데 이 친구들은 사람 끌어모으는 데만 집중했어요. 왜냐? 이 우리 플랫폼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상호작용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실제 가치는 거기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 많은 투자가들은 뭐냐면은 당장 돈 벌라. 그래가지고 망가진 데가 싸이월드. 싸이월드는 너희들 돈 버는 거 좀 보여줘. 그러니까 우리 이동영 사장이 그래 보여드릴게. 그래서 만든 게 도토리를 만들었어요. 도토리 잔돈 버느라고 갑자기 그래서 증가성이 떨어져 버렸죠. 그 우리 우리 그 SNS 중에 하나가 유료로 전환했다가 완전히 망가진 게 있습니다. 어디죠? 무료로 가다가 유료로 전환했어요. 그 잘못 가면 임계점을 지나기 전에 성급한 유료화는 플랫폼 사업에 망하는 길. 임계점 넘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트위터나 인터넷 전부 다 일정 수준까지는 돈 버는 모델을 안 보여주는 게 원칙. 그래서 플랫폼의 가치는 첫 번째 가치가 뭐냐면은 플랫폼은 우선 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냥 가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입자가 끈끈하게 자기들끼리 연결돼 있어요. 페이스북하고 구글 플러스하고 놓고 보면 그래요. 페이스북은 구글 플러스하고 가입자 수는 50%, 52%, 40%큰 차이 안 나요. 그런데 끈끈함이 영 다릅니다. 가는 용도가 다르죠. 이래서 플랫폼은 개방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개방 안 하면 죽어요. 왜냐? 작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는 작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 작은 정원에서 골목대장 했죠. 이러다가 이게 열린 정원으로 지금 갑니다. 이렇게 가야지 경쟁이 됩니다. 닫힌 플랫폼 가지고는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플랫폼은 개방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개방으로 가면서 어떻게 경쟁하느냐? 이제는 그 플랫폼 위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앱들이 막 모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서로 경쟁을 하니까 안 보여주고 나 혼자 시험만. 국어, 영어, 수학 다 혼자 보니까 평균 점수로 시험을 봤는데 이제는 종합 점수를 내는데 서로가 협력해서 점수를 냅니다. 국어, 영어, 수학 너희들끼리 협력해서 답을 써라. 이러니까 이들이 평균 점수 낮지만 모아서 했더니 초연결의 결과 얘들은 95점, 100점에 가까워지는데 얘들은 아무리 해도 100점밖에 안 돼요. 결국 개별 경쟁에서 협력 생태계 경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폼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산업 생태계 플랫폼 자체는 하나도 새로운 거 없어요. 옛날에도 있었고. 그런데 연결 비용이 줄어들면서 플랫폼의 시대가 확 다가온 겁니다. 그러면서 창조 경제는 플랫폼 때문에 혁신도 시장도 플랫폼이 커버해 주니까 아이디어만 있으면 사업할 수 있어요. 이게 창조 경제가 플랫폼 경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플랫폼 경제는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개방으로 가고 협력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따라서 플랫폼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생태계로 가게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생태계 얘기는 10분 쉬었다가 교수님 질문